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대 150년 전 세르비아의 한 목동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동쪽의 끝자락, 작은 반도 국가에서 하늘이 선택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예언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까지 예측했던 미타르 파라비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의 중심에 바로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파라비치가 누구였는지 아시려면 먼저 1800년대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로 가야 합니다. 크렘나라는 이름의 산골 마을, 글자 하나 읽을 줄 모르던 양치기 수년이 있었습니다. 미타르 타라비치,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자. 하지만 12살 되던 해, 양떼를 돌보다 갑자기 쓰러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깨어난 그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보기 시작했죠. 하늘에서 불타는 철새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말없이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온 세상이 거대한 그물로 연결되는 광경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1850년대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하지만 자하리치 신불은 발랐습니다. 그는 파라비치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파라비치가 마을에서 일어날 작은 일들을 정확히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소가 새끼를 낳을 날짜, 다음 해 가뭄, 마을 촌장의 죽음까지 신불은 확신했습니다. 이 수년이 보른 것은 환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된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오스트리아 왕자 하나가 죽으면서 시작될 것이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쿠수염의 한 악마가 나타나 세상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히틀러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 파라비치는 그의 몰락까지 정확히 봤습니다. 사람들이 상자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볼 것이다. 텔레비전의 발명이었자 온 세계가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순식간에 소식을 주고받을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묘사한 것입니다. 큰 재앙이 동쪽 땅에서 일어나 보이지 않는 죽음이 퍼질 것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습니다. 날짜까지 거의 일치했죠. 전 세계가 집안에 갇혀 서로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학자들이 검진한 결과 파라비치의 예언 중 이미 시간이 지난 것들의 정확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자.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파라비치는 죽기 직전 자하리치 신부를 불러 마지막 환상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어떤 예언보다 구체적이었고 놀랍게도 동방의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반도에서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빛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의 말은 불꽃처럼 퍼져나가 잠든 영혼들을 깨울 것이다. 파라비치는 명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자. 그저 하늘이 보여준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라비치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하리치 신부에게 말했죠. 신부님, 제가 본 것은 세상이 불타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그 불은 파기가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에 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왕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주변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동쪽 끝반도 나라 전체를 감싸더니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비치가 본 불의 시대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목격한 정화의 불길과 그 속에서 나타날 선택받은 자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불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불길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했을까요? 파라비치가 본 불은 우리가 아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묘사했죠.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진실이 거짓이 되며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세요. 가짜 뉴스, 분열, 서로에 대한 불신. 파라비치가 본 것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태우는 혼란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거대한 영광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볼이 아니다. 금을 정제하던 인류의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생각해 보세요. 순금을 만들려면 반드시 불 속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순물은 파버리고 순수한 것만 남자. 파라비치가 본 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과 고통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불로 뒤덮일 때 하늘은 한 사람을 세워 빛을 다시 밝힐 것이다. 그는 칼에 들지 않고도 싸우며 소리치지 않고도 들리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을 들으니 무언가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런 존재는 파라비치의 예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재림 예수, 불교의 미륵보살, 이슬람의 마흐디, 힌두교의 칼키 아바타, 모든 종교와 예언서가 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존재, 무력이 아닌 진리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안내자. 파라비치는 이 존재가 나타나기 전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는 물질의 길, 다른 하나는 영혼의 길.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이 끝났을 때 비로소 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자. 전쟁, 경제 위기, 기후변화, 사회 분열,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파라비치가 본 대전 아래 시루일까요? 그가 남긴 마지막 반서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북쪽 끝에서 올 것이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반도에서 그곳 사람들은 오랜 고통에 견뎌냈기에 새로운 빛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듣고도 의심이 드시나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북쪽 끝반도, 오랜 고통에 간절한 민족. 파라비치만 이런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불가리아의 바바방가,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 심지어 우리나라 정감로까지 놀랍게도 모두가 같은 곳에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본 북쪽 끝은 어디일까요? 왜 모든 예언이 한반도로 수렴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겪어온 시련이 어떻게 축복의 전투가 되는 걸까요? 파라비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혼란이 멈추면 하늘은 동방의 한 나라를 비출 것이다. 그곳은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닿는 땅이며 용이 잠들어 있는 형상이 땅이다. 지리학자들이 이 구절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르비아 크렘네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그으면 어디에 닿을까요? 바로 순반도입니다. 용이 잠들어 있는 형상이라는 묘사도 우리 땅의 지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수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일제강점기 36년의 암흑기, 동족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 폐허받은 땅 195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되고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이 기적.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인간의 힘만으로 이룬 기적일까요? 파라비치의 예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이 올라갈 것이다. 가장 많이 울었던 자가 가장 크게 웃을 것이다.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떨어졌던 민족이 있었나요?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린 민족이 있었나요? 한해 민족이라 불리는 우리가 지금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건 바른 예언자들의 증언입니다.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방가는 1979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에 동방의 작은 나라가 영적 부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들의 문화가 온 세계를 감싸고 그들의 정신이 인류를 이끌 것이다. 미국의 예언가 신디 제이콥스는 2008년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영적 게이트웨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심지어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남긴 예언서들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감로, 격암유로, 그리고 여러 비결서들이 모두 같은 시대, 같은 징조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은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든 우리 민족은 극한의 시련을 통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새벽기도의 나라, 십자가다 빛나는 밤거리,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물질적 성장과 함께 영적 열망도 함께 자라온 유일한 민족. 이제 파라비치가 말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방의 빛이 온 세계를 비출 시간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빛을 대고 나팔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파라비치는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서를 남겼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불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 자하리치 신부의 기록을 보면 파라비치는 이 존재를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같은 모습이었자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고 칼을 들지 않았다. 권력자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라비치가 본 것은 메시아나 초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늘과 연결되는 순간을 본 것이자 그는 이 사람의 여정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진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왜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자가 화려하게 나타날 거라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라자. 하지만 파라비치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의 무기는 말이다. 불처럼 뜨거운 진실의 말, 그 말이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잠든 양심을 깨운다. 한 사람씩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옆 사람을 깨우고 그것이 물결처럼 번져나가는 것. 파라비치는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신호도 남겼습니다. 그는 고통을 알고 있다. 배고픔을 알고 외로움을 알고 배신을 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힘이 있다. 경험하지 않은 자는 말할 수 없는 지수를 그는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 진정한 스승은 누구였나요?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을 풍구하고도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자. 그래 먼저 알아보는 것은 권력자도 학자도 아니다. 상처받은 자들, 목마른 자들, 진실에 갈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그래 알아본다.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조용히 진실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작은 모임에서, 방송이 아닌 일상의 대화 속에서 파라비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은 작은 촛불에서 시작된다. 그 촛불이 옆 촛불을 밝히고 또 그 다음을 밝힌다. 어느새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찬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불꽃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호를 통해 그 시작을 알 수 있을까요? 파라비치가 남긴 구체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일부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징조는 이것이었습니다. 봉방의 노래가 온 세계를 울릴 때, 봉방의 이야기가 모든 집에 들어갈 때, 그것이 시작의 신호다. 지난 몇 년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한국의 가수들이 세계 음악 시장을 정복하고 우리 드라마가 전 지구를 열광시켰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파라비치가 본 그 신호일까요? 두 번째 징조는 더 충격적입니다. 형제의 땅이 하나가 되려 할 때, 오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때, 그때 선택받은 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남과 북 분된 70년의 삼척, 최근 들어 화해의 바람이 불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죠. 파라비치는 이것도 예견했습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기 전 여러 벌의 다가섬과 멀어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다가섬이 진짜다. 세 번째 징조를 들으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의심하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변화의 직전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가짜뉴스, 음모론, 극단적 분열, 모두가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파라비치는 이것을 영적 장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연에서 나타납니다. 하늘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계절이 뒤바뀌고 여름에 눈이 내리며 겨울에 꽃이 필 것이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칠 것이다. 최근의 기후 이변을 보세요. 역대급 폭우, 이상 고온, 계절을 잃어버린 날씨.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라고 하지만 파라비치는 이것을 지구의 진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낳기 위한 진풍 말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가 가장 희망적입니다. 젊은이들이 물질을 버리고 영혼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부러워하고
똑똑한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배울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영문대를 나온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고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며 은퇴한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배우고 부자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첫 별이 뜬다.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질서의 씨앗이 심어진다. 실제로 지금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지친 사람들이 영성을 찾기 시작했고, 경쟁에 지친 청년들의 공동체를 꿈꾸며 분노에 지친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합니다. 파라비치는 우리가 짜라 해야 할 일도 분명히 했습니다. 큰 불을 기다리지 마라. 내가 가진 작은 촛불을 켜라. 큰 스승을 기다리지 마라. 내 안의 진술에 귀 기울여라. 거라는 거참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거짓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두려움 대신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조를 찾는 자는 이미 징조의 일부다. 빛을 갈망하는 자는 이미 빛을 품고 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진실에 갈구하며 변화를 꿈꾸는 우리 자신이 이미 새 시대의 증인이자 참여자인 것입니다. 파라비치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새 시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깨어있는 자에게 혼란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파라비치가 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의 마지막 예언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파라비치의 마지막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예고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 진화를 상징하는 깊은 영적 메시지였다. 그는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깨어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사고방식, 그리고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혁이다. 파라비치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외부의 구원자나 초자연적 사건을 기다려왔지만 진정한 구원은 언제나 인간 자신 안에 존재해왔다고 말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인간의 내면이 깨어나면 다시 새 하늘이 열린다. 그가 말한 새로운 땅은 깨달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의미한다. 기술, 과학, 경제의 진보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중심에 인간의 의식적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기계의 발전이 아니라 마음의 진화다. 파라비치는 인류가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 영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에서 영성으로, 권력에서 자비로, 전쟁에서 대화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인간은 오랜 세월 가지는 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지만 이제는 존재하는 것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환의 시대에는 경쟁보다 협력, 소유보다 나눔, 계산보다 공감이 중심이 된다. 파라비치는 또한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만도 국가에서 하늘이 선택한 자라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할을 상징한다. 생곡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상처와 전쟁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과 통합의 힘을 보여준 나라다. 동서양의 경계에 서 있는 이 땅은 물질과 영성,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접점이다. 그렇기에 파라비치의 예언은 한국을 화해의 등불, 의식의 중재자로 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취를 넘어 영적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나라일지도 모른다. 예언 속에 보내진 자는 실제 인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한 개인의 출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깨어난 의식을 의미한다. 이 시대에 보내진 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자신 안의 빛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모든 사람이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신성을 다시 인식할 때 인류는 집단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파라비치의 메시지는 갈공 예언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선언이다. 그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진화의 흐름이다. 결국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은 단 하나다. 빛은 하늘에서 오지만 그 반살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은 외부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각의 반응이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미움을 내려놓고 진실로 연결될 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안에서 열린다.
인류는 이미 약속된 시대의 물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하늘이 아닌 인간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고대의 예언으로부터 전해진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일 뿐이다. 우리는 그 의미를 탐구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영상은 예언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탐구적 시도로 절대적 사실이나 확정된 미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동북아시아의 하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세 나라의 운명이 하나의 실로 엮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떨림이 중국을 거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한반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 건의 사건을 정확히 예견해온 한 남자. 그가 생전 마지막으로 본 꿈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리스 로빈슨. 영국의 꿈의 탐정으로 불렸던 이 남자는 말했습니다. 혼돈의 끝은 파괴가 아니다. 새로운 중심의 탄생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고 중국의 대도시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고 한반도의 위상이 국제 무대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세계는 이미 로빈슨의 예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로빈슨이 남긴 증언을 전하려 합니다. 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왜 대한민국이 소개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위기의 소식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 자연재해,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격변. 이 모든 혼란의 파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언을 들어왔고 그때마다 실망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빈말이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크리스 로빈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 남자는 예언가라 불리길 거부했습니다. 그는 반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런던 테러, 항공기 추락, 자연재해. 그가 본 장면들은 며칠 후 뉴스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를 연구했고 경찰이 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빈슨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한 꿈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떨림이 중국으로 퍼지고 마침내 한반도에 새로운 빛이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세 나라의 운명이 다시 쓰여지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혼돈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로빈슨은 이 땅이 파괴의 중심이 아니라 균형의 중심이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일본의 불안정과 중국의 위기가 해결의 시마리를 이곳에서 찾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로빈슨이 남긴 증언을 따라가다 보면 세 나라가 어떻게 하나의 실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그 실의 매듭이 왜 한반도에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 로빈슨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한 평범한 영국인이 세계의 운명을 꿈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크리스 로빈슨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특별한 혈통도, 신비로운 가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세계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로빈슨 자신은 평생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그렇게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지 본다. 꿈에서 장면들이 펼쳐지고 며칠 후 그것이 현실이 된다. 나는 기록하는 사람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꿈의 탐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로빈슨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어났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부터 이상한 꿈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낯선 건물, 알 수 없는 사람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뉴스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도, 사람도, 상황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로빈슨은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에 그의 꿈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음이 길을 찢고 불길의 열기가 피부를 태우며 사람들의 비명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그 현장에 직접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본 장면들은 사회, 때로는 일주일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테러 공격, 항공기 사고, 화재 참사, 뉴스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본 장면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기꾼, 관심병 환자,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로빈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심리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리조나 대학교의 게리 시워츠 박사가 본격적인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시워츠는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로빈슨에게 사전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그가 꿈에서 본 장소를 지도에서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런던의 한 지역이 목표였습니다. 수백 개의 거리와 건물 중에서 정확한 위치를 맞춰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빈슨은 놀라운 정확도로 위치를 집어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0번이 남는 실험에서 그는 계속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시워츠 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나 추측이 아니다. 과학은 로빈슨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세상도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에게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로빈슨의 예지의 증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반지 기록자다. 나보다 큰 힘이 보여지는 것을 적어둘 뿐이다. 과학적 검증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찰과 정보기관이 로빈슨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 위협이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꿈이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빈슨이 꿈에서 본 장면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 특정 거리의 모퉁이, 검은 가람을 든 남자의 뒷모습. 그가 제공한 정보로 경찰은 폭탄, 테러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꿈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지하철역의 위치를 정확히 지목했고 다른 경우에는 범인의 특징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정보는 실제 범죄 현장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로빈슨의 삶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생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며 매일 아침 꿈을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에게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재난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불타는 건물, 무너지는 다리,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꿈에서 깨어나도 그 장면들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누군가가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한 인터뷰에서 그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분명 목적이 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조롱도 계속되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그를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로빈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꿈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들의 운명, 세계의 흐름, 인류의 미래. 그의 꿈은 점점 더 광범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로빈슨은 깨달았습니다. 이 꿈들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이것은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꿈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영국인인 자신이 북아시아의 비전을 보는 것일까? 로빈슨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동방의 새로운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깨어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혼란, 예측할 수 없는 벼라대, 그리고 그 혼란의 파장이 한반도로 모이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로빈슨이 본 것은 새로운 중심의 탄생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한국에서 찾게 된다든가, 이 땅이 세 나라를 잇는 균형의 축이 된다든가.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나라의 각성이 인류의 새로운 균형을 만든다. 그 각성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훈반도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로빈슨이 본 구체적인 장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에서 시작된 떨림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로빈슨은 세 나라의 운묘의 하나의 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나라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난 떨림은 반드시 다른 나라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 떨림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빈슨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 붉은 달이 떠올랐다. 그 달이 떨리기 시작했다. 전기가 흐르듯 진동이 파져나갔고 일본 열도 전체가 한데였다. 그는 이 꿈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에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전례 없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거래가 중단되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휩싸였고 경제 전문가들조차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로빈슨은 다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붉은 달의 진동이 일본의 신재를 멈췄다. 며칠 사이에 엔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일본 금지는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위기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빈슨은 곧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일본 지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거대한 전광판들이 깜빡이다가 멈췄습니다. 거리는 어둠에 잠겼고 사람들의 움직임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완벽한 침묵의 도시였습니다. 현실은 다시 로빈슨의 꿈을 따라갔습니다. 중국의 지요 도시들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통신망이 마비되었습니다. 공장들이 멈췄고 항구의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21세기의 블랙아웃이라 불렀습니다. 로빈슨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둠이 모든 빛에 삼킨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극동의 한 나라가 깨어난다. 일본의 경제 위기와 중국의 블랙아웃, 두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빈슨은 이 모든 혼란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의 중심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도 위에서 그 점은 한반도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로빈슨은 적었습니다. 두 거대한 기둥이 무너질 때 세 번째의 문이 열린다. 그것은 파괴의 문이 아니다. 새로운 균형의 문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한국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그 문턱에 서 있다고 로빈슨은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두 나라를 잡아줄 중심이 되는 것,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균형점이 되는 것. 이 예언의 핵심은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중심의 탄생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다시 배열되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이 움직이는 순간,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서게 된다는가. 로빈슨의 이기장에는 한 페이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반복해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한반도 위에 솟아오르는 빛,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로빈슨의 이기장에는 한반도를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한 윤곽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은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한반도 위에 떠오르는 거대한 빛의 훅간에 그는 예기장에 적었습니다. 일본의 진동이 멈추고 중국의 침묵이 끝날 때 세계의 중심이 이곳으로 움직인다. 서울에서 시작된 빛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로빈슨은 이것을 세 나라의 근염을 다시 잇는 연결의 빛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회의들이 한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기술과 반도체,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이 한반도로 이동했습니다. 외교 논의와 협력의 장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로빈슨은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 나라의 하늘이었습니다. 일본의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중국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하늘은 맑고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푸른 빛은 단순히 평화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화를 책임지는 색이다. 이 기장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자신들이 곧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한국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역할이었습니다. 로빈슨이 본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태극이 빛나며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불꽃은 순식간에 커지며 한반도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무너질 때 이 불꽃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신호가 된다. 로빈슨은 한국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언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빈슨이 항상 사람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미래를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기장에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하늘의 신호는 한 사람에게만 내려오지 않는다. 동시에 여러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 집단적 각성. 로빈슨이 본 것은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국가 전체를 움직인다는 것. 일본과 중국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중심이 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힘이나 규모가 아니라 연결의 능력.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잇는 힘. 로빈슨은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근두리가 아니다. 새로운 균형의 중심이다. 두 나라가 흔들릴 때 한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빈슨은 그 빛이 바다를 건너 이분으로 다시 중국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 나라가 하나의 새로운 중심으로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운명의 궤적이라 불렀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에서 세 나라의 대표들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대가 아니라 대화, 경쟁이 아니라 협력. 로빈슨이 본 첫 번째 구체적 장면은 일본의 위기였습니다. 디지털 쓰나미라 불릴 만한 대규모 시스템 붕괴가 일본을 덮쳤습니다. 금융망이 마비되고 경제가 멈췄습니다. 전통적 강국이었던 일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온직었습니다. 양자보안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서울에서 긴급 복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되살아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우리를 구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었다. 이웃의 순이었다. 일본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한국의 주와 철학까지 경쟁에서 공존으로, 복주에서 협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 개입했습니다. 이틀 만에 상하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이 만든 세계, 한국이 가져온 두 번째 비. 중국 지도자들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공tun의 기술이 인류의 생존을 결정한다. 그들은 한국을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위기는 한국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적대의 역사를 가진 세 나라가 균형 잡힌 공동체로 재편되었습니다. 징후를 넘어선 것입니다. 로빈슨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하늘이 한국에게 중심의 자리를 맡겼다. 하지만 그 자리는 왕좌가 아니다. 회의 의자다. 왕좌는 지배를 뜻합니다. 하지만 회의 의자는 대화를 뜻합니다. 신뢰를 뜻합니다.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세 나라 지도자들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공정과 생명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세 나라 국기를 동시에 비췄습니다. 전 세계 방송사들이 생중계했습니다. 방송은 말했습니다. 동방이 다시 세계를 비춘다. 로빈슨은 세 나라의 빛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한국의 빛은 생명의 불꽃, 일본의 빛은 성찰의 등불, 중국의 빛은 변화의 횃불. 세 빛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동방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가치들이 세워졌습니다. 패권이 아니라 공존, 정복이 아니라 조화, 이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 로빈슨은 적었습니다. 세 나라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땅의 경계는 의미를 잃는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중심이 아니라 인류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한국의 빛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빈슨의 마지막 기록에는 중요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전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을 말했습니다.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미래. 빛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앞으로 나르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로빈슨이 말한 진짜 목적은 국가의 벼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각선이었습니다. 그는 새 시대의 열쇠로 세 단어를 남겼습니다. 기억하라, 정리하라, 연결하라, 지역하라. 과거를 잊지 말되 거기에 묵이지 말라. 과거의 상처는 나침반이지 족쇄가 아니다. 정리하라. 외부의 적을 찾지 말고 내면의 혼란을 극복하라. 유상에서 작은 질서를 세워라. 연결하라. 다음 시대의 기술은 연결이다. 그것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공감이다. 로빈슨은 말했습니다. 역사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내일의 작은 결정들이 국가의 방향을 바꾼다고. 빛의 시대는 모두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일상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거대한 상징이 아니다. 다른 일을 위한 빈자리다. 로빈슨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방심의 차례다. 인류가 예언의 일부가 되라는 초대였습니다. 로빈슨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세 나라의 균형을 완수할 임무를 드러낼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절대적 진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지 한 사람의 비전을 분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빈슨 자신도 말했습니다. 나는 본 것에 기록할 뿐이다. 해석은 보는 이의 몫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든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거나 의심하거나 그건 역사의 자유입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예언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예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경제 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침묵의 파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조정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젊은 예언자, 나비 아난다. 28세, 그리고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경제 예측. 2018년 파키 리라와 폭락, 2020년 글로벌 공급망 붕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모두 그가 먼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침묵의 파도라고 부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깊이 모든 걸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지금 한국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1월 한국 경제에 나타날 결정적 변화, 침묵의 파도가 뜻하는 신호와 징조, 나비 아난드가 본 미래와 대응 전략, 그리고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단순한 경제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 기업들은 분기 실적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투자 수익에 만족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미 바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10월 초,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 갑자기 인도의 한참년이 올린 글이 전 세계 금융포럼과 소셜미디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비 아난드. 사진 속 그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수천 년의 지혜를 품은 듯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한국의 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이 매일 비슷한 경고를 쏟아내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나비는 발랐습니다. 그는 2018년 터키 리라와 푸나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3개월 전에 말이죠. 2020년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마비를 강구했고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그의 손끝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비가 말하는 건 붕괴가 아닙니다. 그는 순환에 말합니다. 우주는 징벌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다만 흐트러진 균형을 바로잡을 뿐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계절이 바뀌듯 밤이 낮으로 바뀌듯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경제도, 국가의 운명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주는 중심에 찾아 다시 움직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었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도 있습니다. 영적 균형, 내면의 고요, 진동한 가치에 대한 성찰. 나비가 본 것은 바로 이 불균형입니다. 그는 이것을 침묵의 파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폭풍은 천둥과 번개를 공반합니다. 모두가 알아차립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죠. 하지만 이 파도는 다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마치 우주가 내쉬는 한숨처럼요. 파도가 해안에 닿기 전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물이 뒤로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아무 일도 없구나. 그런데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의 하늘이 바로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론 모든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경고합니다. 첫 번째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침묵이 소음으로 바뀔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비 아는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걸까요? 28세 청년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흐름을 미리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겐지스 강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나비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가 처음 하늘을 읽는 법을 배운 바로 그곳에서요. 겐지스 강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물줄기가 흐르는 그곳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강물은 금빛으로 물들고 해가 지면 하늘은 보랏빛으로 타오릅니다. 바로 이곳에서 나비 아는들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나비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베다 경절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우주를 숫자로 읽었고 별을 언어로 해석했습니다. 나비야, 보거라. 저 별들 사이의 빈 공간에 그 침묵 속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단다. 할아버지는 어린 나비에게 숫자 사이의 고요함을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와 둘 사이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죠. 그 빈틈에서 미래의 씨앗이 싹튼다고요. 아버지는 바른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실용적인 점성술사였습니다. 매일 밤 지붕 위에 올라가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그것을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켰습니다. 별은 거짓말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할 뿐이지. 나비는 두 세계를 모두 흡수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비로운 지혜와 아버지의 현실적인 통찰력, 고대의 철학과 현대의 논리.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15세가 되던 해, 나비는 첫 예측을 했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올 거라고 했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3주 후, 비는 멈췄고 우물은 말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비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점성술은 신비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믿음의 과학이죠.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엔 패턴이 있습니다. 행성들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돌고 그 회전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가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삶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나비는 고대 필사보를 연구합니다. 수천 년 전 현자들이 기록한 행성의 주기를야 동시에 그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천체의 정확한 이치를 계산하고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전통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의 예측이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의 레이더에 포착된 걸까요? 나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나라는 고유한 에너지 신호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치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요. 그 신호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집단 의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신호는 강렬합니다. 빠른 성장,
높은 야망, 끊임없는 경제, 놀라운 에너지자. 하지만 나비가 본 것은 균형의 상실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멀리 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선 새 행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성, 재앙과 책임의 행성, 과도한 것을 억제하고 구조를 간여합니다. 나소, 혼돈과 변화의 에너지,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목성, 확장과 성장의 상징, 하지만 그녀 없는 하자는 위험합니다. 이 새 힘이 11월 13일 한국의 경제 영역 위에서 정확히 교차합니다. 나비는 이것을 우주적 균열지대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성반된 에너지가 충돌하는 순간이자 그날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비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합니다. 11월 13일 오전 10시 37분 포성과 라부가 한국의 경제 영역 위에서 교차합니다. 그 정확성이 소름 돋습니다. 날짜만이 아니라 시간까지요.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천체 역학의 결과물입니다. 나비는 이 사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5번째 신호라고요. 왜 5번째일까요? 그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신호는 이미 지나갔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미세한 떨림들이었습니다. 시장의 작은 변동, 투자자들의 미묘한 불안, 정책 이반자들의 조용한 회의. 하지만 5번째는 바릅니다. 이건 침묵에서 소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나비의 계산에 따르면 코스피는 그날 5%에서 7% 급락할 것입니다. 반 하루 만에요? 숫자로만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급락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그 후에 오는 것이 진짜 위기자. 장기적인 조정 국면, 투자자들의 패닉,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의 확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회의적입니다. 또 다른 점쟁이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화면엔 나비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과거 예측을 검색합니다. 파키, 실리콘밸리, 공급망 붕괴, 모두 맞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이면서도 긴장합니다. 정부 관료들은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는 늘어났습니다.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위원회, 그들은 만약에를 준비합니다. 많은 나비가 올파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침묵 속의 경계,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나비가 진짜 걱정하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진짜 붕괴는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심리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5% 떨어지는 건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패닉 매도를 시작하면 그건 연쇄 반응이 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실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나비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보는 수백만 명의 마음은 실체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안, 그들이 내리는 결정, 그들이 퍼뜨리는 소문, 이것들이 진짜 파도를 만듭니다. 나비는 조용히 경고합니다. 파도의 첫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 미세해서요. 하지만 그 침묵이 소음으로 변할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11월 13일 아침, 시장이 열립니다. 처음 옆불은 정상 타겟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다 누군가 알아챕니다. 뭔가 이상해. 매도 주문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가격이 내려갑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오전 10시 37분, 행섬들이 교차합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집단 의식을 스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근거 없는 두려움. 하지만 그것은 퍼집니다.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10사람에서 1000명으로. 오후가 되면 뉴스는 이미 급락을 보도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원인을 분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유는 하늘에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정말 한국만의 문제일까? 우리만 이 파도에 맞는 걸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나비가 본 건 훨씬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하나의 운명으로 엮여있는 거대한 우주적 삼각형이었자. 나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나라는 같은 천체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흔들립니다. 마치 거미줄 같습니다. 한쪽 끝에 건드리면 전체가 떨리자
항구, 중구, 일본은 지리적으로만 가까운 게 아닙니다. 에너지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서로 얽혀 있고 문화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사는 함께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의 파도는 한국에서 시작되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한국의 봅시다. 나비의 차트에서 한국은 조정의 중심입니다. 지진으로 치면 진원지자.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믿기 힘든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가난에서 번영으로, 전쟁의 피해에서 기술 강국으로. 그 에너지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야망과 목적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선고에 향한 질주 속에서 영혼의 고요함을 잃어버렸자. 나비는 말합니다. 한국은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방향을 다시 찾는 겁니다. 이 조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이제 중국을 봅시다. 나비의 분석에서 중국은 토성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토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한, 책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은 내부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둔화, 구조적 개혁의 압력, 금융 시스템의 긴장. 한국에서 시작된 파도가 중국에 닿으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균열을 더 벌릴 것입니다. 작은 떨림이 큰 진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비는 경고합니다. 중국의 반응이 이 위기의 규모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패닉에 빠지면 파도는 쓰나미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파도는 잔물결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은 다릅니다. 나비의 차트에서 일본은 목성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목성은 지혜, 성장, 그리고 회복을 상징합니다. 일본은 이미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대지진, 경제 침체, 그 과정에서 회복력을 배웠습니다. 나비는 말합니다. 일본은 균형의 앵커가 될 것입니다. 파도가 일본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 에너지는 변형될 것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재건으로, 혼돈이 아니라 안정으로. 일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세 나라 중 유일하게 이 우주적 시험을 평화롭게 통과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봅시다. 한국에서 시작된 파도는 중국으로 퍼집니다. 중국은 그 충격을 흡수하거나 진폭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나비가 말하는 운명의 삼각형입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나비는 이 위기를 재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세 나라가 오랫동안 경쟁과 의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역사적 상처, 정치적 긴장, 경제적 경쟁. 하지만 공풍의 위기는 공풍의 이해를 낳습니다. 파도가 지나간 후 세 나라는 바르게 서로를 볼 것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아야 할 이웃으로. 나비는 조용히 말합니다. 위기는 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피어 위에서 새로운 다리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예언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강제적 조정은 금연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잠깐,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와 행성과 파도를.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지고 시장이 흔들리고 세 나라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나비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나비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경제를 예측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혼을 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는 설명합니다. 시장의 숫자는 결과일 뿐이라고요.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집단 의식 속에, 사회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선택 속에야. 한국에 봅시다. 성공이란 무엇으로 측정됩니까? 얼마나 빨리 오르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숫자들입니다. 모든 숫자자. 하지만 행복은요? 내면의 평화는요? 삶의 의미는? 이런 것들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나비는 이것을 영적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요함, 만족,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습니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언제까지요? 우절은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의 파도는 그 답의 시작입니다. 나비는 말합니다. 이건 조화입니다. 벌이 아니라 규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플 때 열이 납니다. 그 열이 병일까요? 아닙니다. 열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경제의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흔들리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이 스스로를 재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과도한 것을 덜어내고 불균형을 바로잡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자.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비의 조언은 단순합니다. 진짜 가치를 기억하세요. 돈은 도구입니다. 수단이자. 하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건 파도와 같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해저의 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중심, 흔들리지 않는 가치, 진짜 나 자신. 시장이 무너져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붕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자. 만약 당신이 숫자에만 집착했다면 이 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면 가족, 건강, 내면의 평화 파도는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나비가 말하는 영혼의 경제학입니다. 우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냅니다. 행성의 움직임으로, 에너지의 흐름으로, 그리고 때로는 위기로요. 11월 13일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위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진짜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길에 잃었는가? 밥은 가짜가 찾아야 합니다. 나비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모든 위기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오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저항하거나 함께 움직이거나. 저항하면 부서집니다. 하지만 함께 움직이면 파도를 팰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공포 속에서 보낼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나비의 마지막 말이 울립니다. 우주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이 어둠은 언제 끝날까요? 파도에 지나간 후엔 무엇이 남을까요? 나비는 그 답도 별들 속에서 찾았습니다. 11월 13일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죠. 파도가 한번 칠 때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해안선이 드러납니다. 나비의 계산에 따르면 진짜 절한점은 2026년입니다. 포성의 주기가 끝나는 해죠. 포성은 재앙과 시련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성은 움직이고 모든 주기는 끝이 있습니다. 2026년 중반부터 포성의 압박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확장의 에너지입니다. 균형의 에너지죠. 하늘이 다시 열립니다. 숨쉬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2027년 나비는 이 해를 우주적 새벽이라고 부릅니다. 긴 밤이 끝나고 첫 햇살이 비치는 순간이자 신뢰가 돌아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시장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맹목적인 성장이 아니라 의식적인 재건이자. 사람들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지속 가능한지. 기업들은 바르게 움직입니다. 단기 이익만이 아니라 장기 가치를 봅니다. 정부는 바르게 정책을 만듭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한국은 이 과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비는 말합니다. 한국은 상징이 될 것입니다. 파도를 견뎌낸 나라, 위기에서 배운 나라,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선 나라.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은 해냈을까? 한국의 회복력, 한국의 적응력, 한국의 재탄생.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비의 예언은 나라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죠. 시장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11월 이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과거의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가짜가 작은 우주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수백만 명이 깨어난다면 나라 전체가 깨어납니다. 나비의 마지막 말이 울립니다. 걸들은 글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늘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어느 길에 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11월 13일의 파도는 올 것입니다. 행성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파도에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리고 그 후 어떻게 일어서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비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진짜 붕괴는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릴 때,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때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죠. 2027년의 빛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씩, 하루씩, 선택씩. 13일이 남았습니다. 파도가 오기 전 마지막 고요함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아니면 준비 속에서, 저항 속에서, 아니면 시험 속에서?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나비 아난드라는 한점 성술사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예언이주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가를 읽는 하나의 방식이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일 뿐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영상은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성찰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 투자 결정이나 중요한 인생 선택을 할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적 성찰과 개인 성장을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지 가능성을 탐구했을 뿐입니다. 진짜 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